대박. 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정입니다. 여러분과 생활과윤리 수능특강 제11번째 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은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강입니다. 성과 사랑을 교과서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수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친숙한 윤리 주제들을 어떻게 수능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윤리 교과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과 사랑의 윤리 부분에서 단순히 호기심과 흥미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내용들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강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명언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 강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도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치료받을 수 있는 가벼운 상처다. 앙드레 지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때로는 진실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진 않았나요? 하지만 거짓으로 인해 상대에게 준 상처는 치료하기 힘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모의고사를 보거나 내신을 보거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럽거나 때론 솔직하지 못해서 거짓을 얘기할 때는 없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한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하루라도 더 남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자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다짐하면서 이번 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은요, 성과 사랑의 윤리인데요. 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논쟁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성과 사랑의 윤리 필기하고 시작할게요. 필기노트 준비되셨나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런 주제는 쉬우니까 안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급하고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효율성과 요령을 강조하다가 그런 아마 질문을 하나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은 가장 중요한 평가원 연계 교재로 수업하는 수업이고 어느 한 주제도 소홀히 했다가는 그 부분에서 남들은 쉬운데 내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주제는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요, 제일 첫 번째 성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이고 생물학적 성이 있을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자신의 이름을 name, 주소를 address 하고 자신의 성별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알고 계세요? 그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옆에 male, female 이런 이제 단어를 쓸 때 구분 항목으로 써 있는 그 항목이거든요. 이 생물학적 성의 경우에는요, 선천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성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남성답다, 여성답다 할 때 사회문화적 인식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문화적 성인데요, 줄여서 사회적 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할 때 여기는 표기를 젠더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남성답다, 여성답다에 대한 후천적인 인식이 들어있는데요. 자, 무엇이 남성답고 무엇이 여성답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여성스러운 색상을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그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핑크 또는 분홍이란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 19세기 미국에서 분홍색이라고 하면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걸 기록해 놓은 기록들도 많대요. 여러분들, 그럼 남성답다, 여성답다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하면요, 후천적 인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후천적 인식으로서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들. 남성다움이나 또는 여성다움.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다음과 같아요. 사회문화적 성이란 후천적인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으로 남성답다, 여성답다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인식은 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성적 욕망과 관련된 욕망으로서의 성도 있습니다. 욕망으로서의 성, 이것은 표기를 영문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sexuality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욕망으로서의 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적 욕망과 관련돼 있는 성입니다. 사실 이 용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 성의 의미와 더불어 성의 가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의 가치. 남성의 성, 여성의 성, 그리고 남녀의 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성의 가치를 생식적 가치라고 합니다. 생식적 가치다라고 하면 성이 가지고 있는 출산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꼭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위해 성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쾌락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즐거움과 관련돼 있는 것이겠네요. 교과서에서는 성적 쾌락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교과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예요. 그럼 이렇게 성이 쾌락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표현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래된 고대 서양 윤리학자의 주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쾌락을 매우 중시했던 쾌락주의자 고대 서양 에피쿠로스라는 학자의 견해를 여기서 잠깐 심화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과 잠깐 에피쿠로스를 심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에피쿠로스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라는 학자는요, 삶과 죽음의 윤리 배울 때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육체도 소멸하고 영혼도 소멸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자가 에피쿠로스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때 나왔던 그 에피쿠로스가 사실 생활관리에서 다른 범위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였어요. 쾌락주의라고 할 때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쾌락주의라고 하거든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쾌락이 아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거 지워버릴 거긴 한데요. 잠깐 노란색으로 쾌락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필기로, 정규 필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쾌락을 선생님이 좀 유리수로 표현해 볼까요? A분의 B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쾌락은 욕망분해,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이 오겠네요. 욕망이 크면 그걸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분자의 양이 필요할 것이고요. 욕망이 적다면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네요. 쾌락은 욕망분의 충족이라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왜 분모 A분의 B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모 A 분자 B일 때 이 유리수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모를 줄이거나 그쵸? 분자를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도 두 가지 종류의 쾌락이 있어요. 분자를 키우는 쾌락을 우리가 적극적 쾌락이라 그러고요.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이 이게 되겠네요. 분모를 줄여도 쾌락이 오겠죠. 이런 방식의 쾌락을 허황된 욕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극적 쾌락이라 그럽니다. 쾌락은 욕망분의 충족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 쾌락도 있고 소극적 쾌락도 있고. 에피쿠로스는요, 분자의 크기를 키우는 쾌락보다는 분모의 크기를 줄이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어요. 즉 다시 정규 필기로 돌아갈게요.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필기를 살리겠습니다. 아직 안 적었다면 지금 이걸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였는데 소극적 쾌락을 추구한, 즉 허황된 욕망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쾌락의 크기를 분모를 줄이는 형태로 키우고자 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에피쿠로스는 분자를 키우는 형태의 쾌락은 쾌락의 역설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역설이요? 쾌락의 역설. 우리가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고통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쾌락의 역설이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뷔페용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셨어요? 몇 접시나 먹을 수 있나요?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니 12접시 먹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여학생이었어요. 정말 많이 먹는 건데 여러분 왜 뷔페용 레스토랑 가면 정말 많이 먹고 먹을 땐 너무 행복하죠. 쾌락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막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던가요? 일어나면 더 배부르고 옷이 안 들어가면 더 괴롭고 몸무게를 잴 때 더 괴롭고 이런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고통으로 변질되는 사례, 이것이 바로 쾌락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하죠? 인간에게는 수면욕이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잔다고 분자를 키운다고 무조건 계속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자면요, 몸이 오히려 아프고 더 피곤해요. 그런 것도 쾌락의 역설이 되겠네요. 지금 선생님은 식욕과 수면욕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성도 그렇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육체적 쾌락을 많이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쾌락의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쾌락적 가치는 육체적 즐거움을 주지만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까지 정리해 두어야 그래야 윤리교과서답죠. 자, 성의 가치는 우선 아이를 낳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고, 그것이 더 큰 쾌락을 추구하지, 더 큰 고통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해야겠다까지가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의 세 번째 가치는요, 바로 인격적 가치입니다. 사실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아이를 낳기만 위해서도, 반드시 쾌락만을 위해서도 쓰이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남녀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서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성의 가치는요, 바로 이 세 번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주고 남녀의 인격적 만남과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격적 가치에 있다고 하겠는데요. 자, 인격적 가치는 남녀의 인격적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성의 인격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의 의미 받고 성의 가치 받고 성과 사랑의 관계, 다른 말로는 성과 사랑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목을 성과 사랑의 관계로 붙일 건데요. 성에 대한 관점 또는 성을 보는 시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이 카메라가 없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성과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전제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시대에는요, 성과 사랑이라고 하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적 가치관이 많이 유입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성과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각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 또는 그런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가 둘이 좋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각각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적 입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성과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쁜데 무슨 성과 사랑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EBS에서 방영한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성교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저희 반에 한 반에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좀 적은 반이 45명? 요즘은 한 반에 한 30 몇 명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50명 중에 연애를 해본 학생은 한두 명 정도의 소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급진적인 학생들? 말 그대로 좀 소위 이런 학생들이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EBS 지식 채널이 그 설문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2 학생들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자들한테 너네 진짜 EBS에 나오는 것처럼 고2 학생이 50%나 연애를 해봤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에이 쌤, 그런 통계를 어떻게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한 80%는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뭐 어쨌든 선생님의 학창시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80%나 된다고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네, 다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학생들이 독특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후기에 남겨주세요. 근데 성과 사랑의 관계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야. 결혼하기 전에는 손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재밌죠? 이 주제가 참 생활관리 교과서를 배우는데 어찌 보면 성과 사랑에 대해서 교과서적 접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연애, 여러분들 표현으로 썸 막 이런 표현들 막 쓰는데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표현해 놓으니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의 이렇게 클릭수, VOD 이렇게 클릭을 보면 정말 많이 클릭하더라고요. 이과생들이 와서 몰래 보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물론 이게 전통사회에서부터 출발한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성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보수주의적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전제로만 성과 사랑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성의 가치 중에 어떤 가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의 가치를 3개를 배웠어요. 생식적 가치, 그리고 쾌락적 가치, 그리고 인격적 가치야. 그중 전통사회에서 보수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건 아무래도 합법적인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부부의 테두리 내에서의 출산을 전제로 이렇게 성과 사랑이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이때 보수주의적 관점은요, 앞에 있는 성의 가치 중에서 무엇에 주목하냐면요, 생식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생식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네. 두 번째 입장은요, 중도주의적 입장이에요. 중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뭔가 더 보수의 반대말이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 중간의 입장이에요.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너무 사랑한다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너무 사랑한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이렇게 남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아무래도 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남녀의 인격적 사랑에 초점을 주는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겠네요. 따라서 이런 중도주의는 인격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주의적 입장도 있어요. 자유주의적 관점. 결혼을 안 하면 어때? 사랑을 안 하면 어때? 서로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남녀가 같이 무도회장에 가서 마음이 맞아서 뭐 이렇게 서로 다 상호 동의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상당히 자유분방한 입장이죠.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호 동의를 전제로. 물론 단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 너무 지나친 자유의 남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 교과서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좋아서 상호 동의를 전제로 자유주의적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단서가 있죠. 단 누구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호 동의를 전제로 성과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는요. 성의 무슨 가치를 가장 중시할까요? 아이를 낳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오직 쾌락에 초점을 두면 이쪽 입장이 되겠네요. 바로 쾌락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교재로는 박스 안에 읽기 자료에 가장 강조되어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랑은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읽기 자료들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 지금까지 읽고 있었죠? 네, 선생님? 필기만 열심히 따라왔는데요.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 우직하게. 요령이 아니라 우직하게. 물론 선생님의 필기는 마법의 필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선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한눈에 일복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에 익숙해지기 위한 필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주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수능 특강 교재에 자세히 또 나와 있는 것들도 더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성과 사랑의 관계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랑 남녀가 서로 향수를 뿌리고 서로의 향기를 맡는 것이다. 뭐 이런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정말 수만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랑을 글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미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 우리가 꼭 적어야만 문제를 풀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설명은 아니고요. 유명한 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요소. 학자가 또 등장하네요. 에리 프롬. 작년 수능에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작년 2016 수능 대비 9월 평가원에도 단독 문제로 나오고요. 수능에도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학자라는 말이네요.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능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은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내 거를 기꺼이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4가지 요소가 나름대로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이지만 우리한테 뭔가 가르침을 줍니다. 4가지 요소 우선 적어볼게요.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하세요. 네, 그런데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이 꼭 이성 남녀의 그 어떤 연애 감정만 사랑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도 사랑이잖아요. 그쵸? 사랑에는 상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관심 갖고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는요, 상대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이걸 꼭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현이죠. 네,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 준다면 그것이 보호의 요소가 되겠네요. 보호는 상대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이 재밌어요.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좀 적어볼게요. 부름에 대한 응답. 부름에 대한 응답? 무슨 뜻인지 딱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요. 약을 사러 갈 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힘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너무 아파. 약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막 달려와서 약을 준다면 와, 그 사람 참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네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달려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책임의 요소가 되겠네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존경이 어떤 의미예요? 뭐 이를테면 상대를 우러러 보는 거? 뭐 이렇게 막 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니요. 에리 프롬은 존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 친구들 보면요, 그 왜 연애하면서 항상 이러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옷을 저렇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 신발은 저런 걸 신고 다닌대?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존경의 의미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요? 상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상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을 존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존경의 요소예요. 이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큼 이해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에리 프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은 잘 몰라도, 얼핏 보고 지나가는 남들은 잘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것. 그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는 깊이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능동적인 표현, 능동적 표현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였어요. 평가원 선지들 중에 이런 식의 선지가 나왔어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죠. 이제 이 표현이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표현인데요. 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까지도 만나보았어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저쪽에 가서 칠판을 정리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칠판 정리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성과 사랑의 관계 제목은 그대로 두시고요. 소제목 5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5번으로. 성적 소수자 논쟁인데요. 생활관리 교과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을 사랑하는 데 비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하거나 또는 양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라 합니다. 이 성적 소수자의 종류에는요, 동성애, 양성애, 교과서에 나온 표현인데요. 무성애, 그리고 성전환,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성전환, 자, 이런 종류의 성적 소수자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자세히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립하는 시각이 존재하죠.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전통적인 시각은 이들이 무언가 사회에 부적응한다거나 또는 무언가 질병이 있는 상태일 거다라고 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자는 그러한 견해에서는, 즉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그들의 행복 추구권과 그리고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라는 접근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성을 사랑하는 데 비해 그들은 동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반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동성애자들끼리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것을 퀴어 퍼레이드 또는 퀴어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언급되고 실제로 문제화되고 하는 것도 이미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적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를 보는 시각을 보시면요. 전통적인 시각이 있고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그들을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한다거나, 즉 의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사회 부적응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파괴할 거다, 이런 방식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접근을 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었고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진보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 추구권으로 접근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두 가지 시각을 골고루 소개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논의가 있고 그 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주제로 가셔서 성차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차별이 무엇일까요?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승진의 장벽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봤던 기사 중에는 우리나라의 몇몇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여성들이 승진에
제한 장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리천장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기사가 나온 것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승진을 할 때 남성들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최고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승진의 장벽이 있다면 그런 걸 유리천장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남여의, 물론 현재까지도 남아있지만 경제활동의 참여 정도의 차이나 또는 임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였고요. 이미 예전에도 존재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성차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학자가 있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유리천장이란 단어 언급한 거는 수능특강 날개 부분에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언급했으니 페이지를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에게 좋겠네요. 교재 60쪽에 성차별의 종류라고 날개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 항목이 유리천장과 관련된 용어인데 하나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직접 필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 성차별과 관련해서 그걸 해소하자라고 접근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성차별을 비판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좀 소개해 볼 거예요. 성차별에 관한 입장이라고 하여. 성차별에 관한 입장.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인 이제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달리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인 여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살면서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자, 이것을 비판하는 두 명의 학자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을 다 적지 말고요. 밀, JS,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자이고 자유론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한데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였던 학자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리주의가 뭔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무엇을 비판하냐면 여성의 예속을 비판합니다. 여성의 예속, 여성의 종속을 비판합니다. 19세기 공리주의자였던 영국의 밀이라는 학자는요, 여성이 예속이 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성을 해친다라고 보았습니다. 남녀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죠. 그리고 보부아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시몬드 보부아르. 우리가 보부아르를 페미니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부아르라는 학자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윤사 시간이 아니라 실존주의라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 즉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거든요.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지금까지 사회를 보니 남성은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받아온 반면 여성은 남성의 예속된 존재로 제2의 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여성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여 살아왔던 삶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어때야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보부아르라는 학자는요, 남성, 여성 모두, 남녀 모두 주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여성이 제2의 성 취급을 받아왔지만, 여성이 객체로서 취급되어 왔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보는 학자였습니다. 밀과 보부아를 구분하는 문제 자체는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시문에서 밀이나 보부아를 주고 이들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우리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는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 문제들로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선생님과 수능 특강 5주제 성과 사랑의 윤리를 다 배웠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만나볼 건데요. 수능 특강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실려있죠. 이것에 대한 기출문제는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수능 개념 시크릿노트 책에 있는 그 문제들과 병행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 주제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한 문제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